지금 우리는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수능은 객관적이고 단순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지선다형에다가 EBS 문제집 풀이식의 공부가 다음 세대의 미래 역량을 길러줄 수 없다는 결정적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학종은 다양한 미래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성으로 인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교육적으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변별의 요구 앞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이 존재할까요? 문제가 복잡할수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으로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의 완화, 적격자 선발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능 전형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공정하고 학종은 불공정하다고 흔히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정성의 개념부터 정립하고 넘어갑시다. 공정성을 소위 금수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아야 하는 원리라고 정의합시다. 공정성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객관성입니다. 예를 들어 유소년 팀과 국가대표가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합시다. 경기의 룰은 매우 객관적이지만 이 게임이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조건이 동등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집게 과외를 받는 학생과 자기 공부방도 없는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고 하여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은 객관적이지만 공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 전형과 학종 전형 중에서 어떤 것이 소위 금수저에게 유리한가는 각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째,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수능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가계 소득이 높게 나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이 학종이 10.1%포인트 더 많고 소득분위 4분위 이하가 학종이 8.4%포인트 더 많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학종 비율 증가와 소득 분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을 보면 학종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학생들이 수능 전형에서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은 재수생에게 유리한데 재수생의 비율은 강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재수 비용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인 경우도 많은데 당장 등록금 대출을 고민하며 알바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패자부활이라 하여 공정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수능 성적 상위 10%를 비교하면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보다 4.2배가 높습니다. 이는 만약 수능 전형이 확대되면 외고, 국제고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넷째, 서울대에서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서울, 특히 강남 3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서울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수능 전형을 늘리면 흑수저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학종은 복잡해서 사교육을 많이 하는 금수저에게 유리하다는 가설이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나오는 것은 수능은 사교육과 같은 외부 효과의 영향이 큰 반면 학종은 학교 생활의 충실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전형은 학종이 아니라 수능 전형이며 만약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고 한다면 수능 전형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오히려 수능이 사회적 공정성의 측면에서 학종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능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배움의 질의 문제입니다. 수능은 오지선다형 문제풀이식의 공부에 학생들을 가두어둡니다. 배움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어로 따지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골고루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글을 쓰는 능력은 실제로 글 쓰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집을 보고 글 쓰는 방법에 대해 올바로 설명한 것을 고르는 능력으로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배워왔습니다. 토론과 발표와 동아리 활동 등은 쓸데없는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학종의 확대로 기존의 수능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종이 수업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다시 과거와 같이 확대된다면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질적 변화는 도루묵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역량 교육을 위해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교육 혁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오지선다 EBS 문제집 풀이식 공부로 돌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수능의 세 번째 문제는 그것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정한 경쟁과 변별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과잉 경쟁입니다. 과잉 경쟁이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생들의 주당 학습 시간이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평균 70시간에서 80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만큼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상대평가 방식에 있습니다. 비유컨대 턱걸이를 10개만 해도 충분한데 상대평가로 1등만 뽑는다 하면 99개, 100개의 무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턱걸이를 수학으로 바꾸면 현실이 됩니다. 수능 수학 30번은 정답률이 2% 미만입니다. 이 문제를 맞추는 2%에 들어가려면 주당 90에서 100시간은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을 더 세밀하게 점수 0.1점 차이로 변별하려다 보니 점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과도 같습니다. 그냥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해서는 도저히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사교육이 번성하는 이유입니다. 수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어민도 풀기 어려운 영어 문제, 작가 자신도 틀리는 국어 문제 등 문제의 난이도는 어렵다 못해 치졸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출제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위권 학생들의 이와 같은 과잉 경쟁으로 말미암아 전체적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다수의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학습을 포기하고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교실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일부는 매우 과도하게 경쟁하고 일부는 매우 방치되는 양극화는 교실 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 남짓의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고자 다수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일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90점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더 이상의 변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절대평가를 하면 변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해도 상당 부분은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몇 과목 등급 평균을 내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수는 점수로 변별이 됩니다. 문제는 일부 동점자인데 이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면 됩니다. 현재도 수능 전형에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면 됩니다. 최상위권 학과의 경우 올 1등급으로만 채워질 수도 있는데 이 또한 면접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면접을 실시하면 수능 전형이 더 합리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의사가 되기에 적합한 학생을 수능 성적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올 1등급 학생은 학력으로 볼 때 이미 충분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근소한 성적 차이로 변별하지 말고 면접을 통해 전공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적격자 선발에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결국 수능 절대평가를 해도 동점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수능 전형이 더 좋게 발전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면접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국영수 중심의 한 줄 세우기 경쟁보다는 적성에 따른 여러 줄 경쟁이 보다 의미가 있고 경쟁의 압력이 분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무의미한 점수 경쟁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보다 의미 있는 배움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덤으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점수로 줄 세우는 기능이 약화되면 수능 점수에 의해 형성된 현재의 대학 서열화도 완화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수능만 절대평가가 되고 내신은 여전히 상대평가라면 효과가 있겠는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내신 절대평가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내신의 상대평가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내신 경쟁은 수능 경쟁보다 더욱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세밀한 상대평가와 객관식 시험은 하나의 패키지처럼 작동하면서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고교 학점제와 같은 변화를 앞두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만약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내신 절대평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수능 절대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컨대 만약 현재의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전형이 확대된다면 사회적 불공정성 확대, 배움의 질 하락, 과잉 경쟁 유발과 적격자 선발 기능의 약화라는 문제점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45% 이상 확대하라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만큼 학종을 제한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학종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평가가 주관적이다,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교육부도 학생부 기록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정책 숙려제를 통해 고려되고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대외 수상 기록 삭제, 소논문 미기재,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의 양식과 기록 방법 개선 등과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종을 위해서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부는 교사 한 명이 임의대로 좌우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 수십 명의 교사가 3년간에 걸쳐 여러 수업과 활동의 장면에서 관찰한 것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하는 체제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커피 한 잔도 못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만약에 허위나 조작이 있으면 교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 진실성을 검증하며 다수의 평가자를 통해 선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가자의 평가가 차이가 많이 나면 추가적 검증을 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선발하거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과정을 마냥 깜깜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지금까지 학교와 대학이 해왔던 모든 노력들을 부정하는 과도한 흑색 선전이라 할 것입니다. 객관식 점수보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평가 과정은 훨씬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수만으로 뽑는 수능이야말로 학생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보지 않고 뽑는 깜깜이 전형 혹은 외눈박이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그렇게 좋은 수단이면 왜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수능 전형보다는 우수한 전형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수능 전형의 문제점과 학생부 전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은 없지만 어느 것이 보다 나은 전형이라는 것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1화는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45% 이상 확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단순성의 장점은 있지만 배움의 질 악화, 과잉 경쟁 유발,
적격자 선발의 어려움, 사회적 공정성 악화, 대학 자율성의 저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2안은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것으로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 완화, 적격자 선발, 대학 자율성 존중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부 기록의 복잡성이나 불명확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3안은 수능 상대평가와 전형 비율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자는 방향입니다. 변화를 최소화해서 혼란이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의 문제 또한 지속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4안은 1안과 비슷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을 학종보다 높게 유지하자는 것으로 1안의 장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 더하여 내신 경쟁을 더욱 심화하여 과잉 경쟁을 더 유발하는 단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2 방안은 전체적으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며 단점으로 지적된 것은 개선하고 있는 반면 다른 방안들은 개선이 어려운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시 정시 비율이나 수능 최저 기준 설정 등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정책 차원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대입제도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계적 결정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가치에 기초한 패러다임을 선택하는가입니다. 두 개의 상반된 패러다임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과거 패러다임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패러다임입니다. 과거 패러다임은 변별력 중심 상대평가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다수 학생의 좌절과 소외를 가져오며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미래 패러다임은 배움 중심 절대평가를 지향함으로써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실을 만들어 배움의 질을 높이고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대신 객관적 변별력을 다소 양보하여 잠재력을 고려한 적격자 선발을 하고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자는 방식입니다. 미래 세대는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적이고 지속 가능한 절대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